자,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연구의 곽상준. 언론 탔더라고. 머니투데이 저 인터뷰했던데. 아, 네. 자전거를 뭐 3,000km를 탄 사람. 아, 진짜요? 그거 딱 읽어봤지 그랬더니 팟캐스트를 진행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 아, 이게 떴단 얘기지. 회사에서 이렇게 특이한 사람을 소개하라 그러니까 언론에서 네,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다. 자,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 좀 달려보시죠. 여지껏 팟캐스트 한 이후로 오늘 제일 안 좋습니다. 기분이? 지표들이 상황이 제일 안 좋아요. 네, 제일 안 좋아서 일단 아무런 걸 던지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갔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 빠진 거는 괜찮아요. 근데 유로 달러가 미쳤어요. 얼마에? 1.12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16년 이후로 최저가예요. 유로화가. 아까 그랬잖아.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뭐 LTR로 타겟티드 LTR로 다시 한다. 그리고 뭐 금리도 안 올린다 그러고 양쪽 하나 계속 한다고. 그러니 유로화 가치가 좋을 리가 없겠지. 그렇죠. 달러 강세죠. 연말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냐면은 97이 작년도 고점에서 90일 살짝 넘었던 게 작년 고점인데 97.56이에요. 98 가까이 가고 있어. 안 되는 날입니다. 이거는 오늘은 안 되는 날이고 S&P가 0.81%가 떨어졌고 나스닥은 1.13 떨어졌고 다우가 0.78 떨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고 달러 원도 우리가 1120원대에 놀았었잖아요. 1134원 89전 확 올랐죠.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달러 위안도 마찬가지예요. 6.734. 그러니까 6.7이 깨진다 뭐 이랬는데 저를 흥분시켜 놓고 이렇게 뺨을 때리고 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금리도 강세예요. 10년물이 1.89% 그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강세고 2년물은 1.77%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강세입니다. 그리고 WTI는 0.3% 상승, 금값은 0.1% 하락, 구리는 0.28% 하락. 근데 이제 브라질은 또 0.13 올랐어요. 그리고 상하이는 어제 뭐 상승해서 끝났는데 알리바바가 무려 한 3.7%나 빠지고 보잉도 0.45% 빠진다는 걸 봐서 오늘은 못 견디지 않을까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와 오늘 큰일 났구나 각독이 뽐뿌질 하더니 이제 그때부터 하락 시작하더니 이제 작사를 내놓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작살난 게 우리 각독이 때문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뽐뿌질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지난주 이후에 안 썼어요. 물론 이제 그 데일리 각을 재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한 다음에 상당히 이제 철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조심한 거지. 너무 죄의식 같지 마세요. 아니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베이스가 그렇게 겁먹고 쫄 베이스는 아니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멘탈 갑이다. 아니 길게 보자고요, 길게 한 2, 3년짜리 시계로 보자고요. 2, 3년짜리 시계를 보면. 아마 한 1년 정도 지나서 보면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겠느냐 내년쯤에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루살이처럼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기업이라는 거 투자해가지고 내일 바로 수익 낼 수가 있습니까? 박상준 부지점장도 여기 증시각독이 최소한 2, 3년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 책임을 지셔야지. 한 6개월 하고 나서 1년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협박이 바나나 킥으로 들어오네요. 네. 야, 참. 제가 원래 저의 섭외력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위로를 드려야죠. 겁을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그 엔화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엔화도 같이 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달러 대비.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작년도 12월 달에 미국 시장이 무너질 때 엔화가 강세였죠. 엔화가 강세예요. 자, 그러면 환율단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글로벌리하게 위험이 닥쳤다. 이러면 환율 중에 뭐가 제일 세냐? 그러니까 일본 엔이 제일 셉니다. 왜요? 얘네들은 변동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통화가 깨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피난처가 일본 엔인 거예요.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렇습니다. 진짜 환중에서 달러보다도 훨씬 더 안전자산을 N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글로벌리한 경제 위기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로가 빵 터지고
이렇게 그 달러 고가를 가고 이러니까 우와 다시 글로벌 위기가 시작된 거다라고 하면 그 합이 맞으려면 엔화까지 강세. 이러면 합이 맞아요. 그러면 오늘 방송하기 싫어요. 갈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엔화도 같이 약세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서 발생한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유럽발 상황, 환율 변동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위기가 아니고 유럽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럽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연말까지 제로금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엔 뭐라고 했냐면 작년 끝까지 제로금리 가고 올해 중반부터는 금리 올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딱 까보고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니 안 올라와 경제가. 도저히 못 올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유럽 진짜 안 되겠구나 하면 유로화를 들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유로가 좋아져야 유로화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에서 탈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로 탈출하면 어디 가겠어요. 달러를 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 경제 위기라기보다도 일단 유럽발 경제 악화가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아야 할 때 이런 것들이 터져서 같이 결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럼 아시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시아는 상황이 조금 비껴 있는 건데 어쨌든 통화가 기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쏠리는 상황에 같이 쏠려지는데 자 그럼 이게 위기라면 원화 환율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IMF 추억이 너무 세가지고 조금만 환율 움직이면은 난리가 나는데 그 기준으로 봐도 좀 원화가 어떠냐는 거죠. 작년 대비 1100 지금 30원이 그게 막 우리 국가부도의 날 보면 환이 어떻게 됩니까? 1,600원, 1,700원, 1,800원 가잖아요. 2,000원. 네, 2,000원까지도 가고 물론 이제 한국 막 이렇게 가지만 이게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환이 그러니까 원화가 많이 약세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봐야 몇 원이에요, 그죠? 1,100원대. 네, 1,100원. 그러니까 끝전만 움직이잖아요. 끝전만. 네, 끝전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그렇게 약세가 아니라는 건 지금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IMF 추억을 조금만 빠지면 흔들리면서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그거를 추억을 떠올리면은 공포감에 사로잡히면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불난 걸로 보이면은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원 상황들을 보면 그런 정도의 상황 절대 아닌 거는 분명하다.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는 거는 우리 환율이 안 오르고 있고 미세 조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펀더멘탈이 좋다. 부분적으로 맞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우리 채권 시장은 제가 선진국 시장이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아요. 네. 국가 신용등급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해서 봐야 된다. 분리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사이드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는 문제없어. 노 프라블럼이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다? 그거는 아니죠. 신인도가 높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본의 펀더멘탈이 강해서 엔화가 그렇게 안전자산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펀더멘탈은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외 신인도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대외 지불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이 지금 굉장히 좋다. 안전하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곧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안심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성은 대단히 높은 나라다 한국이. 그러니까 외환의 들고 나눔이 갑자기 막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동완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산업적으로 성장성에 있어서 보증이 되느냐? 그렇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이제 반도체가 막 꺾이고 있으니까 순이익 전망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거기에다 전 덧붙여서 그렇다면 지금의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따져 보면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폭이 크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성장성이 지금 약화된 것은 오케이 인정하나 주식시장은 이미 그것들을 다 선반영하고 많이 반영한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갑자기 또 막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느냐 그것까지 아니니 지금은
마음 흔들리지 말고 차라리 흔들릴 사람은 쳐다보도 보지 마라. 잠시 외유 갔다 와라. 그럼 갔다 오면 괜찮네. 다시 괜찮아져 있네. 이걸 다시 볼 것이다. 예, 괜히 마음도 약하신 분들이 불장난 불 구경하다가 손 대지 말고 그냥 잠깐 딴 데 쳐다보고 있다 와라. 그럼 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면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한 며칠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떨어질 때 조금 차라리 팔고 나중에 다시 더 떨어졌을 때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놔두고 정말 잊은 듯이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면 안정돼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더 떨어질 때 잘 사면 지금 팔고 그러면 또 그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거는 제가 정말 임상이 정말 많거든요. 그 임상은. 임상. 네. 그 임상은 정말 많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팔아서 있다가 더 떨어지면 다시 산다. 그리고 아예 모른 척한다. 일하는 성공할 확률이 제 임상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파는 사람이 더 밑에서 산다?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심리가 더 위축되거든요. 그럼 못 사요, 절대. 그럼 그냥 사요나라, 안녕,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대응은 별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한국 시장을 보면 어제 반도체 미국 시장 무너졌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나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도체가 아주 안 좋았는데 어제 삼성전자 올랐어요. 쇼커버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대차 그다음 공매도 했던 물량이 다시 되돌아오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한국 증시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정도면 한국 시장은 조정은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유럽이 이 난리를 쳐놓으니 오늘 하루 정도 더 충격을 받을 것 같긴 한데 한국의 대표 주식들의 조정은 일정 수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국면이 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마 확인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쇼커버가 된 게 맞다. 그리고 대형주들의 정리가 일단락된 게 맞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아침에 충격받은 것을 오후에 좀 회복하는 뭐 이런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종목별로 보는 게 맞아요. 시장을 보지 말고 내 종목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럴 때 이제 그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투명 벽돌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 종목은 여기서 빠져도 괜찮은 주식이야.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뭐 서준수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 좋은 종목 이렇게 시장 때문에 빠졌어? 어우 감사하네 또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수들의 생각 패턴을 자꾸 배우시고 따라가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개인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유럽 때문에 분명히 충격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펀더멘탈이 유럽보다 더 나쁘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산업 동향이 분명히 꺼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하반기에도 또 그럴 거냐는 거예요. 우리 신들 나와가지고 얘기한 바에 따르면 지금 반도체 꺾이는 건 오케이 인정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도 꺾일 거냐? 아닌 것 같은데 증설하잖아요. 증설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어떻게 될 거냐? 자동차는 최악의 국면을 넘어가면서 하반기에는 올라올 것 같은데 빠르면 2, 4분기부터 올라올 것 같은데 조선은 일단 물량은 돌아왔는데 수익성도 하반기 되면 조금 돌아오겠는데 많이는 안 돌아가더라. 뭐 이런 식이 된다면 반도체가 하락하는 것이 멈춰지는 그 시점쯤에 다른 게 올라와서 전체 시장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업황별로 보면 보면 섹터별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뭐 단기 시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어제 상황 유럽 중앙은행에서 TLTRO 같은 것들을 한다. 그리고 금리도 안 올린다. 네? 양쪽 하나 계속 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미국 주식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장세는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온 상태에서 유동성을 강화하는 이런 발표가 나오면 장은 올라요. 네. 그 유동성 장세예요. 네. 근데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이 경기의 펀더멘탈의 훼손이나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른바 역실적 장세에서는 그런 조치가 나왔는데
뭐에 더 주목을 하냐면 안 좋다는 말에 더 주목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장애 성격을 좀 구분하는 거거든. 네. 예전에는 실제로 우리가 한 4, 5년 전에는 맨날 그랬어요. 한 5, 6년 전에는 야 경기 지표 안 좋게 나왔다. 오 오늘 좋았어. 왜? 연준에서 긴축을 안 할 거니까. 유동성의 힘만 믿고. 근데 이런 LTR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얘기가 나온 거거든. 물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네. 그 유럽도 뭐 노딜 브렉시트 이런 우려감도 유럽 자체에 대해서 좋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런 조치가 나오면 시장이 환호한다고. 근데 지금 빠져요. 유럽이 안 좋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거는 좀 생각해 보면 되새김질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안 좋은 건 다 알고 나서 조치가 나오면 그거는 굉장히 환호하는 재료였는데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는 말에 방점을 두고 투자자들이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안목에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새벽에 좀 해봤는데 여기서 블리시안인 제가 잠깐 다시 등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도 여전히 이코노미스트들 중에서는 하반기 금리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유럽이 저렇게 돼버리면은 그것 저는 못 올릴 거라고 봐요. 하반기 한 번조차도 네. 계속 저런 식으로 옆에서 자꾸 그러면 왜냐하면 분명히 최근에 나온 그 글귀들을 보면 유럽과 중국의 경기 하강이 미국 경기를 깰 위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근원적으로 계속 가보면 왜 저렇게 금리 갖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느냐라면 달러 가치의 하락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기축도 다 깨지는 거니까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걔네들이. 그러면 지금 유로화가 이렇게 되면 달러의 기축적 상황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늘 내일 오늘 그리고 주말 이렇게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럼 또 다음 주 되면 그럼 금리를 또 안 올리겠네. 그럼 됐다 괜찮아 해도 되겠어. 달러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뜻이. 네. 그렇게 되면. 네. 가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 상황이 엄중해서. 네. 그 피터 황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야, 근데 놀랍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시가 배당률이 배당주 중에 2018년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높은 가장 높은 건데 이거 우리가 이 유튜브를 포함해서 팟빵 또 우리 페이지 2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고민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근데 야, 시가 배당률이 8.68%인 것도 있네. 대진 DMP, 삼양옵틱스 이런 거 8% 넘고. 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시가 배당률이 높은 주식이 이렇게 주가 빠질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꼭 공부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예상으로는 변동성이 적을 겁니다. 물론 이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야지 올라가요. 시가 배당률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 자료는 저희가 페이지 2 앱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리는 거는 아마 오늘 중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신 곽상준 부지점장님 들어가십시오. 자, 드디어 8시 40분 이제 금요일 오늘 아침 페이지 2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기분이 좀 괜찮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녹음이 2개나 있군요. 5시부터 9시까지. 금요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은 주말 내내 저희 신과 함께 페이지 2와 함께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 주말은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페이지 2 앱 여전히 많이 좀 사랑해 주고요. 아직은 큰 이득, 큰 차별화가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이득이 되는 그런 앱이 될 테니까 깔끔하게 만들고 더 도움되는 앱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오늘 아침 페이지 2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